안녕하세요. 저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어릴 땐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해서 나이를 먹고 나선 변변찮은 직업에 아직까지 결혼을 못하고 있어서 누나의 걱정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존재로 얼마 전까지 살아왔었죠. 부모님도 아니고 왜 누나가 그런 걱정을 사서 하냐고요? 언제나 씩씩하게 살아왔던 저희 남매에게 딱 하나 부족한 걸 꼽아보라고 하면 부모님이에요. 저희 남매가 벌써 부모님 없이 서로에게 의지하며 살아온 지 30년이 넘었으니까요. 남매끼리 우애가 참 좋네요 했던 사람들도 저희가 부모님이 안 계셔서 의지할 사람이 서로밖에 없어서 그런가 보네요 하면 눈빛이 돌변합니다. 나이를 먹어서도 사이좋게 지내는 남매를 부러워하는 눈에서 이 사람들은 나보다 떨어지고 모자란 사람이다 하는 불쌍하고 동정하는 눈빛으로 금방 변하는 걸 몇 번이나 경험했어요. 이 사람이라면 나의 아픈 상처를 보듬어 줄지도 모르겠다 하고 용기 내어 제 얘기를 꺼내보면 자기는 사연 많은 사람과는 인연을 못 맺겠다면서 내뺀 사람도 한두 명이 아니고요. 부모님이 없이 살아온 30년간의 세월이 서러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족한 것은 덜도 더도 말고 부모님, 딱 그 존재 하나뿐인데도 팔 한쪽이 없고 다리 한쪽이 없는 것처럼 문제아로 바라보는 시선을 견디는 세월들이 더 힘들었다. 감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래도 하나밖에 없는 누나라고 해봤자 저보다 겨우 2살 많은 누나지만 저한테 떨어지는 그런 안 좋은 시선들을 든든한 방패처럼 다 막아주면서 지냈던 세월들이 있었기에 심하게 엇나가지 않고 이 정도로 살아왔다 생각이 들어서 누나에겐 늘 고맙고 미안한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항상 너한텐 부모님 대신에 누나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든든한 어른 같아 보였던 누나였으니까 제가 누나를 지켜줘야겠다는 생각을 여태까지 살면서 해본 적이 없었는데 왜 몰랐을까요? 누나도 저와 같은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걸. 누나도 누군가가 그렇게 나서서 막아주는 것이 필요했던 사람인 것을요. 얼마 전에 저희 남매에게 있었던 다시 떠올리기도 열이 받는 사연을 여기다가 한번 제보도 하고 내 편 들어주는 사람 없는데 그래도 사연을 듣는 분들께선 저희 편을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고 보통 사람들은 억울한 일 있으면 쪼르르 부모님에게 달려가서 나 이런 일도 있었고 하고 고자질을 할 수 있잖아요. 저희한텐 그렇게 고자질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저 나름대로 큰 마음 먹고 저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그러면서도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잘 버텼는지 그런 것들 미주알 고주알 고자질하러 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부모님이 있었던 시기가 전혀 없었던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실 것을 믿으면서 그럼 제 사연 한번 시작해 볼게요.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 낳아주신 부모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은 정확히 몇 살 때부터 어린 시절의 기억이 시작되시나요? 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어렴풋이 이게 나의 어린 시절이구나 하고 기억이 시작되는 시기가 한 4살 무렵인 것 같아요. 누나의 얘기를 들어보면 누나가 5살, 제가 3살 때 저희가 어머니의 손을 떠나 고아원에 맡겨지게 말이 좋아 맡겨진 거지. 고아원 앞에 저희가 버려지게 됐으니까 저에게는 부모님의 기억이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게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죠. 누나, 나 배고파. 잠이 한 개도 안 와.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배고파서 잠을 못 자겠어. 5살 때 새파랗게 어린 나이에 부모님에게서 버려진 것은 누나도 저와 마찬가지였지만 어린 동생을 챙겨야 한다는 마음에 저희 누나는 남들보다 일찌감치 철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머리가 좀 크고 나선 누나한테 넌지시 물어봤었던 적도 있었어요. 부모님이 우리를 왜 버린 줄 아냐고요. 5살이었던 누나도 엄마에 대한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을 뿐이라고 하더라고요. 자기의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아버진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동네를 돌아다니는 한량 같은 인간이었고 동네에서 아버지가 술을 마시고 돌아다니다가 사고로 잘못됐다는 얘기가 들리자마자 엄마가 한밤중에 짐을 싸기 시작했다고요. 제가 어렸을 땐 한번 잠들면 누가 업어가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자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잠든 절 따뜻한 모포로 돌돌 감아가지고 잠이 덜 깬 누나 손을 잡고 그렇게 고아원 앞에 갔대요.
그 당시에 누난 고아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 앞에 딱 멈춰서서 엄마 얼굴을 올려다보는데 그 말로는 형언할 수 없는 엄마의 표정을 보고 아, 엄마가 지금 날 버리러 온 거구나 하고 직감적으로 알았다고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서 엄마 다리를 꼭 붙잡고 엄마 나랑 필승이 버리고 가지 마세요. 그때부터 엉엉 울면서 엄마를 붙들어 세웠는데 엄마는 동네 시끄럽게 지금 뭐 하는 짓이냐면서 모포로 싼 절 옆에다가 내려놓고 누나의 입을 틀어 막고선 한참을 실갱이를 하다가 다리에서 떼어놓고 미친 듯이 도망쳤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나랑 필승이 놓고 가지 마세요. 엄마 어디 가요? 아파. 엄마가 뛰어간 방향으로 누나도 뒤늦게 미친 듯이 달려가 봤지만 이미 엄마는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시야에서 없어진 지 오래였고 마구 내달리다가 나자빠진 누난 무릎과 턱에서 피가 질질 나는 상태로 그렇게 바닥에 엎드려가지고 한참을 울고 있었다고요. 지금도 누나 턱에 조그맣게 패여 있는 상처가 있는데 그게 그때 생긴 흉이 아직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그 턱에 있는 흉터를 볼 때마다 엄마가 날 버려두고 갔던 그때가 생각이 나서 속이 상한다고 했던 얘기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고 나니까 퍼뜩 제 생각이 났대요. 내 동생은 지금 모포에 둘려가지고 아까 고아원인지 뭔지 거기 앞에 혼자 버려져 있을 텐데 내가 없으면 내 어린 동생은 정말로 혼자가 될지도 모른다. 이제 남은 가족이라곤 동생밖에 없는데 쟤랑 영영 헤어지면 다시는 못 만날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무릎에 피가 철철 나는데 쩔뚝거리면서 걸어온 길을 다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전 여기가 땅바닥인지 어딘지도 모르고 그냥 곤히 잠만 자고 있었다고요. 그 얼굴이 너무 평화로워서 누나가 절 보면서 그 생각을 했대요. 저 어린 동생은 절대 내가 느낀 비참함을 안 느끼게, 못 느끼게 하고 살게 해줘야겠다. 부모가 우릴 버렸지만 내가 동생한테 엄마가 되어주면 그래도 적어도 동생만큼은 엄마 없는 기분 모르고 살 수 있지 않을까 하고요. 여튼 누나한테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이후로 누나도 모르는 사실이지만 제가 뭔가 큰 트라우마 같은 게 생겼는지 통 잠을 못 잤대요. 잠자다가도 몇 번이나 뒤척이고 깨고 그러거든요. 제가 그렇게 속 편하게 잠들어 있는 동안 엄마가 날 버려놓고 갔구나 생각하면 그게 너무 분하고 무서워서 그런가 봐요. 어린애가 어떻게 바닥에 그렇게 덩그러니 버려놓고 갈 때까지 잠만 잘 수 있었겠어요. 누나 생각엔 집에 술이 많았으니까 엄마가 일부러 더 빨리 못 일어나게 술이라도 한 숟갈 먹여서 재운 게 아닌가 그런 의심도 하더라고요. 뭐가 중요하겠어요. 이미 자식 못 키우겠다고 내버려두고 도망친 엄마인데. 그렇게 저희를 다 포기했는데 아직도 엄마라는 호칭을 못 버리고 부르는 것도 참 웃기는 일이다 싶어요. 어쨌든 저희가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도 한때 부모가 있었다는 것 가장 생생한 증거이기도 하니까요. 그래서일까요?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뭐 다 같은 처제이긴 하지만 엄마 없는 놈 소리를 듣는 게 그렇게 열받고 분하더라고요. 누나 손 붙잡고 그렇게 들어간 고아원, 뭐 지금이야 나라에서 주는 혜택도 많고 후원을 해주는 사람들도 많다 보니까 고아원의 살림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졌다는 얘기를 많이 듣지만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런 데서 사람이 어떻게 사나 싶을 정도로 시설이 좋지 않은 곳들도 많았습니다. 그냥 애들 여러 데리고 있으면 지원금이 나오고 뭐 입양을 보낸다는 이유로 돈을 받아먹고 그렇게 한번 상처받는 애들 데리고 두 번, 세 번 쉽게 상처 주는 어른들이 많은 공간이었거든요. 솔직히 막말로 얼마나 편해요. 이 애들이 다른 사람들처럼 일러바칠 부모가 있기래요. 그렇게 일러바치면 열내고 찾아올 부모가 있기래요. 부모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 사람들이 그걸 제일 잘 알았으니까 더 막대했었죠. 그렇게 부모님의 손길을 받지 못해서 고아원에 들어온 애들은 여전히 따뜻한 손길을 그리워하면서 서로 치고받고 정말 안 좋은 환경에서 계속 자라왔습니다. 그때 고아원에서 자라면서 제가 죽어라 미워했던 선생님 한 명이 있었어요. 말이 좋아 선생님이지 원장님 아들이었는데 딱 봐도 껄렁껄렁하고 애들을 아끼는 마음이라곤 하나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어디 회사에 취업도 안 되는 인간이니까 거기서 일이나 시키려고 데리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짐작은 하는데 뻑하면 애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조금만 기분이 상하는 일이 있다 싶으면 어린 애들을 툭툭 밀치고 다니면서 자기 스트레스를 푸는 불량배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나이 또래 애들한텐 자기보다 덩치가 큰 남자 어른이 주는 위압감이라는 게 꽤 컸었거든요. 아무리 함부로 대하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찍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손을 들고 때리는 신용만 하더라도 맞아 죽는 것은 아닐까 벌벌 떨고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무력감이 너무 싫어서 저도 조금 더 나이를 먹고 나선 그 사람 때문에 고아원을 빨리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야! 군뱅이처럼 느리느리 서 있지 말고 빨리 와서 배식 받아가. 니네 여기 나가면 어디 가서 이런 밥도 제대로 못 얻어먹는 거 알고 있지? 잔반 처리 귀찮으니까 밥 남기지 말고 다 처먹어. 알겠어? 야, 너 눈 안 깔아? 하여튼 네가 제일 기분 나빠. 어? 뭐가 잘났다고 눈가를 맨날 그렇게 떠? 진짜 한 대 확 씨. 죄송해요. 안 그럴게요. 필승아 뭐해? 얼른 선생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얼른. 또래보다 키도 빨리 크고 덩치도 좋아 그 당시에 주변에 따르는 친구도 많고 했는데 그 선생님은 그게 영 보기 싫었던 모양입니다. 맨날 절 볼 때마다 덩치만 커서 네가 밥을 다 축낸다. 너 때문에 애들이 굶는다. 넌 왜 그렇게 눈빛이 반항적이냐 하면서 시비를 걸기 일쑤였습니다. 늘 말은 저렇게 했지만 제가 정작 분한 이유는 따로 있었죠. 정작 저희 원 애들이 굶고 있는 중 하나가 그 선생님 때문이었거든요. 그 선생님이 배식 담당이라도 되는 날엔 애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당에서 올려준 고기를 커다란 김치통에 담아서 냉장고에 넣어놓고선 애들한테 나눠주지도 않고 자기가 홀라당 챙겨서 퇴근하는 경우가 빈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 있는 애들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배를 고른 경우가 허다했다고요. 그 선생이란 놈이 원장 아들인지도 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제가 총대를 맨답시고 원장에게 그 사실을 일러바쳤다가 눈에 불을 켜고 달려들더라고요. 너 그거 누구한테 또 얘기했냐? 다른 사람한테도 얘기했냐 하고. 처음엔 왜 그런가 했습니다. 다음날 식사 시간이 되자 그 선생님이 애들 다 보는 자리에서 제 멱살을 붙잡고 바닥에 내팽개에 쳤고 저희 누나가 소스라치게 놀라며 그 앞을 막아섰죠. 내가 너 같은 놈들 한두 번 본 줄 알아? 여기서 먹여주고 키워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쥐새끼처럼 가서 고자질하면 뭐가 달라질 줄 알았어? 어? 너희네도 똑똑히 봐둬라. 감사한 줄 모르고 입 함부로 잘못 놀렸다가 무슨 꼴이 나는지, 어? 살면서 뺨을 맞아본 게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눈앞에 정말 별이 보이더라고요. 누나가 그 작은 몸으로 저를 막아서고 무조건 잘못했다고 자기가 다 잘못했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엉엉 울면서 무릎을 꿇고 비는 모습을 보면서도 전 끝까지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를 하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정신교육을 다시 시켜야 한다면서 3일 동안 식사 시간마다 절 조그마한 방 안에 가두어 놓고 거들떠도 안 보더라고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났어요.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왜 우리가 이런 취급을 받아야만 하는지. 누나는 대체 왜 잘못한 게 없는데도 잘못했다고 비우려고 하는 건지. 백가죽이 등가죽에 달라붙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더라고요. 저녁에 전부 다 잠든 시간에 누나가 퉁퉁 부은 얼굴로 저를 흔들어 깨워가지고는 자기가 점심에 먹지 않은 밥을 남겨둔 것을 뭉쳐가지고 저한테 얼른 먹으라고 건네주는데 저도 눈물 콧물 다 쏟으면서 그 밥을 꾹꾹 씹어서 삼켰어요. 여기만 나가면 내가 저 사람들처럼 야비한 인간들이 다시는 우리 무시 못할 정도로 괜찮은 사람이 되어서 다시는 인생에서 이렇게 서러운 일 당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결심을 하면서 말입니다. 그렇게 학대 아닌 학대를 받는 것도 길지 않았어요. 매달 시에서 공무원들이 점검을 나온다는 이유로 입 함부로 놀리면 죽는다면서 협박을 받고 그 정신교육도 끝나게 됐죠.
한 달 중에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이 유일하게 배 골치 않고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다들 허겁지겁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도 입 꾹 다물고 밥 한 숟갈도 뜨지 않고 있는 절 보고선 뭐가 이상했던지 점검을 나온 공무원이 나가기 전에 절 따로 불러 조용히 묻더라고요. 혹시 뭐 안 좋은 일이라도 있었냐 하고요. 다들 바보예요? 애들 밥 허겁지겁 먹는 것 보면 몰라요? 여기 애들 한 번도 이런 밥 먹고 지낸 적도 없어요. 저 선생이 원장 아들인데 매일 애들이 먹어야 되는 것들 빼돌려가지고 자기 집으로 가져간다고요. 난 그거 원장한테 일러 바쳤다가 죽고 싶냐고 입도 뻥끗하지 말라고 뒤지게 맞았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뭐 저 사람 쫓아내주시기라도 할 거예요? 뭐? 너 그게 정말이야? 계장님, 이리 잠깐 좀 와보세요. 이해하는 말 좀 들어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거 다른 애들도 봤니? 누구 말해줄 사람 있어? 그냥 늘상 그랬듯이 대충 얘기나 들어주는 척하고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때 점검을 나온 공무원 중 하나가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신규 공무원이었거든요. 열정 넘치는 시기잖아요. 제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더니 제 얘기가 사실이냐고 다른 애들도 알고 있냐고 하더라고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다른 애들도 다 봤다 하고 그동안 저희 고아원에서 그 두 사람이 했었던 악독한 행동들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고자질을 했습니다.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때 제 말 한마디로 결국에 두 사람은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됐고 고아원 원장은 자격 취소를 받으면서 원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어요. 그 과정에서 원에 있던 아이들은 근처에 있는 다른 보육원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됐고 저랑 누나 역시 근처 보육원에서 2년 정도 더 지내다가 누나가 취업과 동시에 보육원에서 지원금을 받고 퇴소를 하면서 저도 누나와 함께 그곳을 나오게 됐었죠. 그 끔찍한 괴롭힘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반지하를 구해서 누난 근처에 있는 공장으로 출퇴근을 하기 시작했고 살 곳이 생기고 마음이 안정된 이후엔 저도 이 악물고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목표는 딱 하나였죠. 공무원이요. 그때 제 얘기를 들어주고 저를 그곳에서 꺼내주었던 것이 복지과에 있었던 공무원이잖아요. 내가 뭐 사업을 해서 큰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죽어라 공부를 하면 시험에 합격해서 공무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공부도 곧잘하는 편이었고 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신분 상승은 여기까지다 싶어서 오른손에 굳은 살이 박힐 때까지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필승아, 인사해. 누나 결혼할 사람이야. 우리 필승이도 공무원 시험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형한테 앞으로 도움받을 거 많겠어. 필승이도 공부는 진짜 잘하거든. 7급 시험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얼른 시험 봐서 일 시작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요. 7급? 공무원 시험 준비 뭐 아무나 하는 줄 아나. 당신이 동생이라 너무 감싸고 도는데 안 될 것 같으면 빨리 포기하고 취업 준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 나도 동생 같아서 하는 얘기야. 괜히 시험 준비한다고 눌러앉았다가 돈만 까먹는 놈들 나도 주변에서 많이 봐서 알고 있는데 당신도 이제 결혼하고 나면 친정이 돈 퍼주는 건 관둬야 될 거야. 지금 대학을 몇 년째 다니고 있다고? 공무원 시험 전에 대학 졸업이나 빨리 해야지. 돈을 퍼주긴요. 그런 거 아니에요. 동생도 여태 아르바이트해서 저한테 딱히 손 벌린 적 없는데요. 필승아 그렇지. 매형이 말은 이렇게 해도 필승이 걱정을 엄청 했어. 중간에 군대도 다녀오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누나에게 매번 손을 벌리는 것도 미안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남들처럼 대학을 매끄럽게 다니진 못했습니다. 여유롭지 않은 형편에 대학을 간다는 것 자체가 큰 욕심이기도 했고 이렇게라도 다닐 수 있는 게 어디냐 싶었죠. 제가 대학 졸업을 막 앞두고 있었을 때 누난 뜬금없이 결혼을 한다며 매형을 데리고 와 인사를 시켜줬어요. 누나보다 11살이나 더 많은 공무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자마자 절 누나가 책임지고 있는 짐덩어리 취급을 하면서 못마땅해하는 매형이 저 역시 달갑지만은 않았습니다.
직업이 아무리 안정적이라고 하더라도 남자는 남자가 보면 알아본다고. 누나가 무슨 말만 하면 빈정거리기 바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인 것 같아 여러모로 봐도 누나가 아까운 것 같기만 했죠. 대체 좋은 사람 다 놔두고 왜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겠다고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반대해봤자 누나의 뜻에 변함이 없을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괜시리 싫은 티를 많이 냈었습니다. 누나가 뭐가 모자라서 저런 사람한테 시집을 가겠다는 거야. 대체 딱 봐도 별로인 사람이야. 부모 없다고 대놓고 무시하는 저런 인간이 뭐가 좋다고 그래 대체. 필승아, 누나 임신했어. 저 사람 말만 저렇게 까칠하게 하지 뜯어보면 되게 괜찮은 사람이야. 이제 매형 될 사람이잖아. 너도 너무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매형도 필승이 공부하는 거 많이 도와준다고 약속했으니까 누나한테 남은 가족 너 하나밖에 없는데 너라도 누나 결혼 기쁘게 축하해주면 안 될까? 네가 반대하는 결혼한다고 생각하면 누나가 너무 속상할 것 같아서 그래. 응? 하나밖에 없는 우리 동생이 결혼식장에서 웃는 모습 보고 싶어. 왜 저렇게 결혼을 서두르나 했더니 애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더 반대를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책임감 강한 누나가 뱃속에 자기 아이까지 있는데 오히려 그 집에서 반대를 하더라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결혼을 밀어붙이겠구나 싶더라고요. 저한테만이라도 축복받는 결혼을 하고 싶단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미 시댁에서 좋은 소린 못 듣고 있구나 하는 게 느껴져서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누나한테 보탬이 되는 사람이 되어주겠다는 다짐을 했지만 누나가 결혼하는 그 상황에서 전 아직 대학도 졸업하지 못하고 공무원 시험이나 준비하고 있는 매형이 보고 있는 것처럼 누나한테 얹혀있는 또 하나의 짐덩어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을 뿐이니까요. 누나 손 꾹 잡고 축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누나가 진심으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으면 좋겠다고요. 뱃속에 있는 조카까지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도록 나도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보겠다고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누나의 꿈은 딱 하나, 남들처럼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란 걸 옆에서 지켜봐온 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매용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그래도 누나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잘 해주기만 하면 된다. 좋은 남편, 좋은 아버지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더 바라는 거 없이 그거 하나만 바랐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들어간 누나를 보면서 남 몰래 눈물을 훔치고 매형에게도 간곡하게 부탁했어요. 제발 우리 누나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요. 정말이지 제 소원은 그거 딱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큰 부탁도 아니잖아요. 정말 그 작은 부탁 그거 하나뿐이었습니다. 평소에도 몸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누난 아이를 갖고 나서부터 건강이 계속 좋지 않아서 결혼식을 마치고 제대로 된 신혼여행을 가지도 못하고 내내 집, 회사, 병원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고 일 때문에 바쁘단 핑계로 바쁜 매형을 대신해서 그 곁엔 늘 제가 있었고요. 필승아, 미안해서 어떡하지? 너 시험도 얼마 안 남았는데 누나 때문에 괜히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아서 엄마가 부실해서 그런지 주변 사람들 고생만 시킨다. 우리 애기한테도 미안해서 어떡하니 정말. 내가 조금만 더 건강했어도 이런 일 없었을 텐데. 누나, 그런 걱정하지 마라. 내가 그래도 지금 시험 준비한다고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회사 휴직하는 건 알아봤어? 몸이 이렇게 안 좋은데도 휴직은 어렵대?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만 휴직을 좀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 회사에선 임신을 한 것 자체를 그렇게 달가워하지 않는 눈치라서 휴직을 한다는 얘기를 꺼내서 아예 퇴사를 해야 될지도 모른다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아이 낳고 나면 돈 들어갈 곳도 많은데 공무원 월급으로 그게 감당이라 될지 모르겠다고. 혹시라도 매형이 누나 몸이 이런데도 나가서 돈 벌어오라고 눈치를 주는 건 아닌가 걱정이 돼서 물어보면 또 그건 죽어도 아니랍니다. 저도 내내 누나를 곁에서 챙겨줄 수는 없었어요. 누나 말대로 시험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막판에 정신없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와중에도 누나가 걱정되어 종종 연락을 하긴 했었지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누나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시험에 매진했고 그렇게 합격 소식을 듣고 기쁜 마음에 어쩔 줄 몰라 누나를 찾아갔을 때 누난 병원에 있었어요.
유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는지 살이 쭉 내려서 병원 침대에 누워가지고는 너무 고생했다고 잘 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전 그대로 무너져서 눈물을 펑펑 쏟았죠. 왜 얘기를 안 했어? 어? 내가 유일한 가족이라며. 그러면 당연히 얘기를 했어야지. 몸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왜 아무런 연락도 안 하고. 그깟 시험이 대수야? 끝까지 말을 안 할 생각이었어? 누나 이렇게 된 거 이제 알게 됐는데 내 기분은 생각도 안 해봤어? 미안해, 필승아. 누난 너 걱정시키고 싶지 않아서. 괜찮아. 누나 진짜 다 괜찮아. 내가 준비가 너무 안 된 엄마였었나 봐. 그래서 아기가 이렇게 가버렸나 봐. 누나 괜찮아, 정말. 누나의 괜찮다는 얘기가 그냥 입버릇일 뿐이라는 걸 그때 알았어야 하는데 그 지경이 되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도 제가 걱정을 할까 싶어서 연신 괜찮다 괜찮다 소리를 반복하면서 저를 달래는 누나가 어찌나 답답해 보였는지요. 다 무너져 내린 얼굴을 보니까 차마 화를 낼 수가 없겠더라고요. 7개월을 넘게 아이를 품고 있었다가 잃었으니 그 심정이 어땠겠어요. 갑작스러운 수술과 입원으로 회사도 관두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발령이 날 때까지 병원을 계속 들락날락 했지만 퇴근 시간이 돼도 매형은 코빼기도 비추질 않았습니다. 대체 마누라가 이러고 있는데 남편은 어디서 뭐하고 있냐 벌컥 화를 냈는데도 누나는 요즘에 청의 일이 많아서 야근이 잦아서 그렇다고 너 없을 때 자주 왔다 갔다 한다 그러더라고요. 왔다 갔다 하는 간호사에게 병실에 보호자가 오냐 물었더니 최근에 병문안을 온 사람이 저밖에 없다란 얘기를 듣고 그건 역시 절 안심시키기 위한 누나의 거짓말인 걸 대강 눈치를 채고 있었어요. 매영,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저 지금 일주일 동안 누나 병원 왔다 갔다 하면서 매영 얼굴 한 번을 본 적이 없어요. 애를 누나 혼자 가진 것도 아니고 저 이제 발령 얼마 안 남아서 내려가고 나면 옆에서 챙길 수도 없는데 제가 이래서 어떻게 믿고 내려갈 수 있겠어요? 부부 일은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는 거야. 왜? 누나가 나 병원 안 온다고 전화라도 해보라고 시키든? 애 그렇게 돼서 내가 지금 집에서 욕 들어 처먹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양심이 없어도 정도껏 없어야지. 뭐 공무원 합격하고 나니까 나랑 맘먹는 거 같고 그래? 매영,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누나보다 시댁이 걱정이다 이거예요? 필승아,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전화 끊어. 여보, 미안해요.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요. 일하고 있는데 신경 쓰이게 해서 미안해요. 필승이가 발령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서 그래요. 울컥하는 마음에 화가 나서 매영에게 전화해서 한 소리하고 있는데 병실 복도에서 큰 소리가 나는 걸 듣고 달려 나온 누나가 제 전화기를 뺏어들어 전화를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뻔뻔한 매영의 태도도 화가 났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매영에게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는 누나의 답답함에 그땐 저도 모르게 울컥 무언가가 터져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하지 못하는 저 성격이 그래서 매번 손해만 보고 사는 누나가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났어요. 지금 누구보다 힘든 게 누나라는 걸 알면서도 결국 큰 소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왜 그러고 사냐고,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고요. 그렇게까지 해서 누나가 지키고 싶은 게 대체 뭔데? 얼마나 잘난 가정이길래 그렇게 누나가 빌빌 기면서 지켜야 하는 건데. 자기 애 떨어졌는데도 병원에 시댁 식구들 코빼기도 안 비추고 있는데 이 와중에도 시집 잘 갔다는 소리 듣고 싶어서 그래서 내 앞에서까지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싶어? 대체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는 건데? 어? 어렸을 때부터 이런 꼴 보는 것도 아주 지긋지긋하다. 누난 평생 안 변하고 이렇게 살겠지. 난 매번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속만 터져야 되고. 그냥 우리가 안 보고 사는 게 속이 편하겠지. 누나가 저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도 다 알고 있으면서 한 번 터진 화는 쉽게 가라앉질 않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데도 누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눈물만 뚝뚝 흘렸어요. 그 모습을 보고 있는데도 마음이 아픈 것보다 답답한 마음이 컸습니다. 저런 놈 그냥 이혼해버리면 그만이지 뭐하러 남편이라고 끌어안고 사는가 하고요.
누나가 그놈 못 놓고 그렇게 살 거면 우리 그냥 얼굴 안 보고 사는 게 나도 속 편하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누나를 거기 그냥 내버려 두고 병원을 나와버렸습니다. 살면서 담배를 한 번도 피워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병원 밖에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오죽 속이 답답했으면 저도 담배 한 대 빌릴 수 있겠냐고. 그래서 그 옆에서 피우지도 못하는 담배를 켈룩거리면서 피웠었어요. 저한테 담배를 빌려주셨던 아저씨가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아무리 답답하고 힘든 게 있더라도 건강 생각하라고 한 소리를 하시고 가시더라고요. 사는 게 뭐가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기만 한 건지 갑갑하기만 했습니다. 부모 없이 나고 자랐다는 것은 단추가 빼곡한 셔츠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거나 다름이 없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우리 남매가 사는 것이 이렇게 계속 어긋나는 것이라고요. 남들은 우리처럼 지지고 볶고 하면서 사는데도 부모라는 그늘 아래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동안 우리는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제대로 배울 부모도 없으니까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다 우리를 버리고 가버린 엄마 탓이라고 그날따라 고아라는 사실이 참 원망스럽더라고요. 평소라면 답답한 마음을 엄마 같은 누나한테 기대고 털어놓았을 텐데 누나는 저러고 있지 난 기댈 곳도 없지 매번 나한테 기댈 곳을 내어줬던 내 누인 이렇게 힘들고 괴로울 때 대체 누구한테 기대야 하냐고요. 알면서도 도망치는 제 자신이 참 비겁하고 한심했습니다. 그 뒤로 누나와 몇 달 동안 정말 연락을 안 하고 지냈어요. 제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피했다고 하는 것이 더 맞겠네요. 제가 지방으로 발령을 받으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는 더 소원해지게 됐습니다. 이사는 잘했냐, 출근은 잘했냐, 제가 전화를 받지 않으니까 빼곡하게 문자가 와 있었지만 공무원도 신규 발령 받고 나면 15딱지를 떼기 전까진 여기저기 눈치를 보느라고 정신이 없거든요. 하필이면 민원이 엄청나게 많은 부서로 배치가 되어가지고 업무에 적응할 새도 없이 매일같이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상대하느라 녹초가 돼서 집으로 돌아왔었죠. 누나한테 답장을 해줘야지 얼른 연락을 해서 별것도 아닌 싸움인데 얼른 풀어버려야지 마음을 먹었다가도 막상 내 삶이 너무 바쁘고 힘들다 보니까 그 쉬운 일도 쉽게 엄두를 낼 수가 없더라고요. 이것도 다 비겁한 변명이죠. 잘 되고 나면 누구보다 누나를 먼저 챙겨야겠다는 생각을 했으면서 막상 먹고 살만해지니까 나 챙기기 바쁘다고 누나를 내팽개쳐 놓고 살았던 거예요. 유산하고 직장 관두고 나서 시댁에서 오만 눈칫밥은 혼자 다 먹고 있을 거라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요즘엔 어떻게 지내냐, 몸은 괜찮아졌냐 그 흔한 안부도 묻지 않았죠. 요번에 과장님이 따님 결혼식을 서울에서 하는 거 알지? 주말에 하니까 시간 되는 사람들은 어지간해서 다 참석하라고. 아직 발령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모르겠지만 이런 게 다 사회생활이야. 나중에 승진할 때 누구 먼저 챙겨줄까 얘기하다 보면 일 잘하는 놈보다 내 경조사의 얼굴 더 자주 비친 놈들이 먼저 떠오르는 게 이게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거라니까. 특히나 이쪽에 뭐 연줄 하나 없는 사람들은 내가 하는 말 깊이 새겨들으라고, 연줄 하나 없는 사람들, 누가 봐도 저를 두고 하시는 얘기라는 게 뻔하더라고요. 아무리 시골이라고 하지만 발령받은 이후에 경조사는 물론이고 개인적인 집안 행사에 주말까지 동원되는 통에 이게 주말이라고 쉬는 건지 일을 하는 건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였는데 이번엔 직원 결혼식도 아니고 과장님 따님이 서울에서 결혼을 하시니 참석을 해라 은근히 압박을 주더라고요. 팀장님 말씀대로 연줄도 없는 놈이 별다른 선택권이 있겠습니까?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가야겠다고 하는 거죠. 당연히 오전에 식을 올리고 점심을 먹을 거다 생각하고 일찌감치 기차표를 예매하고 나서 보니까 예식이 3시더라고요. 요즘엔 결혼식이 밀려가지고 3시 예식도 겨우겨우 잡았다고. 시간이 붕 떠서 기차표를 바꿔야 하나 어쩔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누나 생각이 문득 났습니다. 지금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쉬고 있을 거고 그동안 일이 많았으니까 올라간 김에 매형이나 얼굴 보고 인사나 하고 오면 좋겠다 싶어서 오랜만에 전화를 했죠. 신호음이 2번도 안 울리고 바로 누나가 반가운 목소리로 전화를 받더라고요. 주말에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갈 것 같은데
예식이 3시라고 하더라고. 내가 시간을 착각해서 기차표를 너무 일찍 예매했는데 이왕 이렇게 된 거 누나랑 매형 시간 괜찮으면 예식장에서 점심 안 먹고 내가 올라간 김에 두 사람 점심 식사나 대접할까 해서 그때 그러고 나와가지고 누나한테 제대로 사과도 못했고 누나 어떻게 사는지도 얘기도 들어보고 싶고 해서 매형한테 시간 괜찮으신지 물어보고 얘기 좀 해줄 수 있어? 어쩌지? 매형은 이번 주말에 주말 근무가 있다고 해가지고 물어봐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올라오면 누나 집으로 와. 축의금 내는데 점심 예식장에서 먹더라도 누나랑 커피 한 잔이라도 하고 가면 되지. 하도 연락이 없어가지고 알아보니까 너 발령받은 곳이 엄청 바쁜 곳이라고. 그래서 누나도 엄청 걱정했었는데 잘 됐다. 누나도 너 보고 싶었어. 제가 하도 연락이 없으니까 누나가 먼저 이것저것 알아봤단 얘기에 괜히 부끄러워지더라고요. 상사 딸내미 결혼식 가려고 차표 예매할 시간은 있으면서 매일같이 오는 누나 연락에 답장하는데 몇 분 몇 초나 걸린다고 손가락 부러진 것도 아닌데 바쁘다는 핑계로 누나 연락을 무시하고 살았던 것 같아서요. 매형은 그렇다 치고 누나 얼굴이라도 보고 사과할 거 제대로 사과하고 얘기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시간 약속을 해두고 주말만 기다리고 있었죠. 그제서야 부랴부랴 한약방에 들려가지고 유산하고 나서 챙겨 먹으면 좋겠다는 보약까지 짓고 누나가 좋아하는 과일도 한 바구니 사들고 누나 집으로 향했습니다. 이사 가고 나서 누나 집에 가보는 건 처음이었죠. 누나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반가워가지고 눈물까지 글썽이면서 절 끌어안더라고요. 뭘 이렇게 많이 사왔냐고. 고생을 해가지고 그런지 고왔던 얼굴이 몇 달 사이에 폭삭 늙어버린 것 같기도 하고 끌어안는데 몸에 뼈밖에 없는 것 같아서 저도 괜히 울컥하더라고요. 이건 몸에 좋은 보약이다. 원래는 누나 맥도 짚어보고 해가지고 약을 지어야 하는 건데 내가 누나 잘 알지 않냐. 그래서 대신 받아온 거다. 이거 밖에 며칠 놔뒀다가 먹어야 맛있다고 하더라. 오랜만에 누나랑 종알종알 얘기를 하니까 꼭 어린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아서 즐겁기까지 하더라고요. 누난 요즘 어떻게 지내? 일 좀 쉬고 집에서 지내면서 몸 좀 좋아졌을 줄 알았는데 살이 그때 봤던 것보다 더 빠진 것 같아. 밥이랑은 잘 챙겨 먹고 있는 거 맞아? 병원은 제대로 다니고 있는 거고? 안 그래도 말랐는데 더 빠질 게 어딨다고 살이 또 내렸네. 아니야, 필승아. 누나 정말 괜찮아. 일 안 하고 집에만 있다 보니까 너희 매형이 혼자 벌어가지고 오느라 힘들지. 일은 어때? 안 힘들어? 너야말로 얼굴이 아주 홀쭉해졌다. 집에 손님 온 게 오랜만이라서 딱히 먹을 게 없어가지고 커피랑 케이크 사놨는데 괜찮아? 네가 이렇게 많이 사들고 올 줄 알았으면 누나가 뭐라도 준비 좀 해놓는 건데 미안해서 어째. 답답하게만 느껴졌었던 누나의 괜찮다 소리, 자기 걱정도 없이 제 걱정만 하는 모습도 오래간만에 보니까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오랜만에 앉아 누나와 두런두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누난 병원에서 퇴원을 한 이후로 회사에 다시 복직을 하지 못하고 집에서 전업주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매형이 혼자 나가서 일을 하는 것이 미안하니까 얼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데 공장에서만 일을 해서 그런지 직장 잡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어디 계약직이라도 좀 알아봐야 하는데 이력서 쓰는 것도 쉽지 않아서 그러니 저한테 좀 도와줄 수 있냐 얘기를 하길래 도와주는 거야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지만 우선 일이든 뭐든 몸도 마음도 회복하고 난 이후에 해야 하지 않겠냐. 지금 당장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냐 하고 누나를 달랬습니다. 뭐 살림도 많이 어려운 거라면 저도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말을 꺼냈지만 또 그건 아니라고 괜히 걱정하게 한 거라면 미안하다고 황급히 수습을 하더라고요. 오랜만에 누나랑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겠더라고요. 사가지고 온 과일을 깎아주니까 이렇게 맛있는 과일을 오랜만에 먹어본다면서 사과 하나, 배 하나를 혼자서 뚝딱 먹는 누나를 보면서 솔직히 좀 걱정까지 됐어요. 집에서 뭘 잘 못 먹고 지내는 건 아닌가 하고요. 워낙에 빼쩍 말라 있어서 이렇게라도 뭘 먹는 모습을 보니까
그제서야 안심도 되고 이렇게 서로 걱정하고 살 거였으면 시험을 경기도 쪽으로 봐서 올 걸 그랬나 하는 마음도 들 정도였어요. 누나한테 미안하다고 제가 먼저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때 누나도 마음이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제가 너무 제 생각만 하고 몰아붙인 것 같다고. 그냥 누나가 잘 지냈으면 하는 마음에 걱정을 했던 게 조금 과하고 지나쳤었던 것 같다니까 우리 사이에 무슨 그런 얘기를 하냐고 되려 본인이 답답하고 부끄럽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서 미안했다고 사과를 해오더라고요. 이렇게 1시간 대화하고 금방 풀릴 걸 왜 그렇게 연락을 피하기만 했을까 싶고 이래서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누나랑의 우엔 무슨 수를 써도 갈라놓을 수가 없구나 싶어서 괜히 뿌듯하기까지 했어요. 그래도 결혼식 보러 온 건데 일찌감치 가서 사람들이랑 밥도 먹고 해야지 않겠어? 누나 집에 있는 걸로 대충 챙겨 먹으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봐. 결혼식장이 어디라고 했지? 기다려봐. 여기 택시 타려고 나가려면 한참 걸어야 되거든. 그러지 말고 잠깐 기다리고 있으면 누나가 택시 불러줄게. 오랜만에 동생 왔는데 택시비랑 좀 챙겨줘야지. 택시비는 무슨, 됐어. 내가 이제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까지 누나한테 용돈 받고 그럴 나이인 줄 알아? 하도 등 떠밀어서 나도 얼른 가봐야지. 누나 그럼 택시만 좀 불러줘. 난 잠깐 화장실 좀 쓸게. 예식장까지 거리가 좀 있어서 커피를 마셨으니까 화장실을 미리 다녀와야겠다 싶어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거실에 있는 화장실이 자주 막히니 안방에 있는 화장실을 쓰라고 택시를 불러놓겠다고 하더라고요. 부부가 쓰는 방을 막 들어가도 되나 쭈뼛거리면서 얼른 쓰고 나와야겠다 하고 화장실을 쓰고 나오는데 현관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출근했다던 매형이 벌써 들어왔나 싶었죠. 차라리 잘 됐다. 그래도 서울까지 올라왔는데 얼굴 한번 못 보고 가는 건 영 마음이 찝찝해서 인사라도 하고 갈 수 있어서 다행이다 하고 얼른 나가서 인사를 해야겠다 싶어 안방 문고리를 돌리는데 밖에서 매형의 호통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얘기였거든요. 네가 아주 집구석에서 내 카드 들고 있으니까 뭐 어디 사모님이라도 된 것 같냐? 이게 빨리 나가서 돈 벌어올 생각은 안 하고 집구석에서 돈 쓸 궁리만 하고 있지. 여보, 그게 아니라 제발 필승이가 서울에 결혼식이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커피라도 사서 먹이려고 그런 거예요. 제발 목소리 좀. 뭐? 내가 못할 말이라도 했어? 이 현금 뭐야? 꼴에 네 동생 용돈이라도 챙겨주려고? 이 거지 같은 게 어디 남편이 피같이 벌어준 돈을. 야, 내가 너 수술비 내준 것만 해도 얼마야? 네 동생이 오면 뭐 내가 네 동생도 떠받들어 모셔야 한다 이거야? 하여튼 이래가지고 부모 없는 것들을 만나면 안 된다고 우리 엄마가 그렇게 말렸었는데 이 임신은 또 왜 그렇게 잘 돼가지고 덜컥 애부터 가지고는 고환연이 팔자도 좋지 무슨 커피를 맨날 사 먹어. 야, 지금 우리 누나한테 뭐 하는 짓이야? 제가 기가 막혀서 안방문을 박차고 나오자마자 목격한 광경은 분을 참지 못한 매형이 식탁 위에 있던 현금을 누나한테 집어던지고 누나의 뺨을 세차게 올려붙이는 꼴이었습니다. 맥없이 풀썩 쓰러지는 누나를 보자마자 꼭지가 돈다는 것이 무슨 느낌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대로 매형에게 달려들어 멱살을 쥐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은 누나가 필승아 안 돼야 하고 저를 붙들었고 그 틈을 타서 당황한 매형이 제 손을 뿌리치고 나와서 식탁에 있던 컵을 저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깨진 컵이 제 목덜미를 스치면서 피가 나는 걸 보고 누나가 벌떡 일어났죠. 이 미친 새끼야.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나한텐 그래도 내 동생한테 그러면 안 되지. 네가 뭔데 내 동생한테. 큰 소리 한 번 안 냈던 누나가 매형에게 달려들어 매형을 와락 밀쳐버리자 매형도 당황해서 바닥에 주저앉아 이게 미쳤나 하고 또 주섬주섬 일어나 누나에게 달려들려고 했고 이번엔 제가 매형을 놓치지 않고 그대로 뺨을 연거푸 2대 올려붙였습니다. 이번엔 누나도 저를 쉽사리 말리지 못하더라고요. 그동안 누나가 이 집에서 어떤 꼴을 당했는지 뻔히 보이는 것 같아 매형의 멱살을 쥐고 있는 손이 달달 떨려왔습니다. 내가 지금 너 왜 안 패버리는 줄 알아?
너 같은 놈들은 이렇게 한 대 맞는 걸로 끝나면 안 돼서 그래. 누나 뭐하고 서 있어? 당장 경찰에 신고 안 하고. 이런 놈들은 다시는 사회에 못 돌아다니게 제대로 본때를 보여줘야지. 공직생활하는 놈이 집에서 마누라 팬다고 소문나면 어떻게 되는지 네가 더 잘 알고 있을 텐데, 어? 너 꼼짝도 하지 마. 네 남편 경찰에 신고하면 우리 결혼 생활도 끝이니까. 내 동생한테 손 올려놓고 내가 이 결혼 생활 계속 할 거라고 생각했어? 나도 이제 참을 만큼 참았어. 등신같이 사는 것도 이제 끝이라고. 필승아, 누나 뒤로 와. 그제서야 상황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깨달은 매형이 누나에게 절대 신고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지만 누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 작은 몸으로 절 막아섰습니다. 그제서야 매형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대화로 풀자면서 저희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를 하기 시작했지만 전 그런 매형이 누나에게 혹시라도 달려들까 싶어 손을 꽉 붙잡은 채로 등을 꾹 밟고 바닥에서 움직이지 못하게 포박을 해두었죠. 곧이어 신고받은 경찰들이 달려왔고 매형은 그대로 경찰의 가정폭력으로 연행이 됐습니다. 필승아, 누나가 너무 바보 같았어. 누나 혼자 참으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네 말대로 이딴 가족이 뭐라고. 이거 지키겠다고 나 혼자 아등바등 너까지 이렇게 피해볼 거라고 생각도 못하고. 미안해. 누나가 다 미안해. 누나,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이제 누나가 나 안 지켜줘도 괜찮아. 여태까지 누나가 나 지켜주면서 살았잖아. 이젠 내가 누나 지켜주면서 살게. 걱정하지 마. 이혼하고 이제 누나 인생 살아. 저딴 가정 없어도 누나한텐 내가 있잖아. 저딴 가정 없어도 누나한텐 내가 있잖아. 누나, 저런 인간 없어도 제대로 된 가족 있잖아. 이제 다 괜찮을 거야. 괜찮아. 경찰에 끌려가는 매형을 보면서 누난 그제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오랜 세월 동안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바보 같은 신념에 묶여 살던 누나도 이제야 답답한 세장 속에서 빠져나와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누난 그 집을 나와서 지금 저희 집에서 지내면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요. 공무원의 비위를 해쳤다는 이유로 매형은 청 안에서도 징계 수순을 밟게 될 예정이고 이혼 절차에 따라서 재산 분할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매형은 끝까지 누나가 기여한 게 뭐가 있냐, 왜 재산을 분할해 줘야 하냐 바득바득 우기고 있지만 변호사를 써서 매형의 공무원 연금까지 제대로 분할받아 누나에게 챙겨주기 위해 현재까지 싸우고 있습니다. 답답하게 살아왔던 누나지만 그 답답함이 오로지 저희 남매를 지키기 위한 보호막이었다고 생각하면 저 더 이상 누나의 답답함을 원망하면서 살지 않으려고요. 어린 시절 그 작은 몸으로 절 보호하기 위해서 나섰던 누나 대신에 이젠 제가 누나를 지켜줄 차례라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남매 앞에서 어떤 힘들고 답답한 상황이 생기더라도 저 끝까지 누나 포기 안 하고 힘내서 살아보려고 해요. 이 아프고 힘든 마음도 언젠가 다 치유가 될 거라 믿고 희망을 가지고 살아보려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돌진한 딸아이를 키우면서 온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20대입니다. 원래는 가정주부였는데 이혼과 동시에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에 일을 시작했답니다. 물론 초반엔 친오빠의 도움을 받았지만 지금은 제 힘으로 잘 해내고 있죠. 딸아이와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우선은 제 나이에 놀라시고 두 번째로 아이 엄마라는 사실에 놀라시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혼을 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기도 하시죠. 아니 뭐가 급해서 그렇게 일찍 결혼했느냐고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이혼은 왜 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도 많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전 웃음으로 일관했어요. 그 당시의 얘기는 하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런 제가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쓰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건 전 남편을 우연히 결혼식장에서 만났기 때문이랍니다. 친구 결혼식이라고 해서 갔는데 신랑 측 자리에서 전 남편이 보이더라고요. 저를 본 전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을 하고 있었죠.
그것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양육비를 미루고 있어서 제가 내용 증명을 보냈었거든요. 저를 보고 도망치는 전 남편을 만난 것이 원인인지 꿈에 시댁이 나오더라고요. 꿈자리가 더럽다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딱 그랬죠. 그래서 깨자마자 몸서리를 치고는 이렇게 사연을 쓰기로 했어요. 가족을 제외한 그 누구에게도 고백하지 못했던 사정을 얘기하고 싶었거든요. 전 결혼한 지 2년 만에 만삭의 몸으로 이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때 뭐가 그렇게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남편을 만나 연애를 하면서 진짜 이게 행복이다 싶었거든요. 저한테 잘해주기도 했고 같이 있으면 기분이 좋은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재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아이가 생겼을 땐 말 그대로 멘붕이 왔어요. 만약 이 사실을 알고 남편이 식겁하고 헤어지자고 하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남편은 임신 고백에 뛸 듯이 기뻐하면서 당장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결혼을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를 가지면 감수성이 높아진다고 하던데 그것 때문인진 모르겠지만 그냥 고마웠어요. 우리한테 아이라니 이런 기쁜 소식이 어딨어. 우리 당장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결혼부터 하자.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식을 올려야지. 세상에 내 아이라니. 아이 때문에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꼭 그럴 필요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그게 무슨 소리야. 설마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그건 아니지. 우리 아이인데 뭘 혼자서 하겠단 말이야. 만약 무서운 생각하고 있었다면 어림도 없어. 알겠지? 혼자서 할 수 있다는 제 말에 오히려 무섭게 화를 내던 건 남편이었죠. 바보같이 그 순간 얼마나 감동받고 기뻤는지, 그땐 우리 앞에 얼마나 힘든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첫 시작은 저희 오빠였습니다. 제겐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오빠와 언니가 있었어요.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절 키운 것이나 다름없는 두 사람이었죠. 오빠는 해외에 있어서 그나마 어떻게든 피해볼 수 있다고 해도 언니는 어림도 없었습니다. 언니에게 사귀는 사람이라고 남편을 소개시켜줬을 때부터 언니는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사람이 너무 우유부단하고 눈치 없어 보인다고 말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좋게 말하면 둥글둥글한 성격이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들 말에 쉽게 흔들리는 편이거든요. 흔히들 팔랑귀라고 하죠. 제가 남편이 아이 소식에 당장 결혼하자고 나선 모습에 감동을 받은 것도 평소의 모습과는 다르게 결의에 찬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이었답니다. 그런 남자와 제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당연히 인상부터 썼죠. 결혼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네 나이가 몇인데 벌써 결혼이야. 그리고 너희 연애 무슨 몇 년씩 한 것도 아니고 아직 1년도 안 만났다며. 길게 만났다고 그 사람을 다 아는 것도 아니잖아. 우리 사랑해. 그이는 나 많이 아껴주고 배려해준다고. 그런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 내 인생에 딱 한 번일 수도 있잖아. 언닌 제 말에 가슴을 탕탕 때리며 답답해했죠. 전 결국 아이가 생겼음을 고백했습니다. 언니는 입을 떡 벌리더니 무슨 아이냐고 난리를 피웠죠. 그리고는 그 길로 병원으로 가자고 했어요. 전 언니 앞에 산모 수첩을 내밀며 사주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언닌 망부석처럼 굳어선 뚫어져라 산모 수첩을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진짜 제가 엄마가 됐다는 사실에 긴 한숨을 내쉬었죠. 언니는 꼭 낳아야겠다고 했어요. 전 다른 생각은 해보지 않았으며 남편 역시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했죠. 언니는 우선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희 가족의 반대는 시댁에 비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전 드라마 속에서나 있을 법한 가족 구성원을 처음 봤는데요. 말 그대로 의사 가문이더라고요. 남편은 3남 2녀의 막내였는데요. 위로 있는 누나며 형들이 다 의사의 약사였어요. 시아버님이 원장이신 병원에 다들 근무하고 있었고요. 남편도 의사였냐고요? 그건 아니었어요. 남편은 병원에서 경영을 맡고 있었답니다. 남편의 말에 의하면 몸이 약해서 오래 앉아 공부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겁이 많기도 하고 공부를 그렇게 잘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그런 가족이란 소리를 들었을 때 살짝 긴장이 되긴 했죠. 혹시나 싫어하면 어떻게 하냐 하고 말이죠.
그리고 혹시는 역시가 되어 제게 돌아왔습니다. 가족들 전부가 맹렬하게 반대를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의 형제들은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시아버님께선 인상을 쓰긴 하셨지만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소리에 한숨을 내쉴 뿐 딱히 반응이 없으셨죠.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다르셨어요. 인사를 드리는 처음부터 마지막에 그 집에서 나올 때까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다들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신 것 같은데. 아니야, 임신했다는 소리에 놀라셨을 뿐이야. 우리 부모님들 나쁜 분들 아닌데? 아버님도 한숨만 내쉬고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잖아. 분명 못마땅해 하는 얼굴이셨다고. 반대하시면 어떡해? 남편은 제 말에도 절대 그럴 일은 없으니까 자기만 믿으라고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믿음직스럽진 않았지만 당시에 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알겠다고 고개만 끄덕였죠.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다음날 절 따로 밖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절 데리고 가신 곳은 산부인과였습니다. 정말 제가 임신을 했는지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거짓말을 할지도 모르니 자신이 아는 곳으로 가야겠다고 하시는데 정말이지 감정이라곤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말투셨어요. 너무 건조해서 화조차도 나지 않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선 제가 임신한 것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보시곤 고개만 끄덕이시며 어딘지도 모를 곳에 저만 두고 가버리셨어요. 집에 돌아온 동안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무리 남편에 비해서 부족한 점이 많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막대하셔도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너무 화가 난 전 남편에게 전화해서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죠. 남편은 화를 내면서도 시어머니 편을 들더라고요. 정신이 확 들었습니다. 지금 어머니 편 들고 있는 거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하고 싶으셨던 것은 아닐까 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연애를 하면서 한 번도 가족들한테 소개를 한 적이 없었거든. 그래서 내가 연애도 못하는 그런 애라고 생각하셨는데, 갑자기 결혼 얘기를 꺼내니까 그것도 임신했다고 하면서. 무슨 의미야? 지금 하는 말이 내가 문제라는 뜻이야? 그럴 리가 없지. 당연히 어머니가 오해하셨고 잘못하셨지. 내가 그 부분은 강하게 얘기할 건데, 너도 우리 어머니 이해는 좀 해달라, 뭐 그러는 것뿐이야. 그때 정신을 차리고 그만뒀어야 하는데 시어머니를 대신해서 사과하는 남편의 모습에 결국 전 알겠다고 하곤 넘어갔어요. 시어머니께 무슨 얘기를 했는진 모르지만 그 이후로 시어머니께서 따로 말씀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전 이런 남편이 있으니 결혼 후에도 힘들지 않겠구나 싶었답니다. 하지만 그것이 저의 큰 착각이라는 사실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 이후 남편과 전 병원 근처의 작은 아파트에서 첫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시댁에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준비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느꼈지만 시어머니께선 묘하게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말씀하시는 경향이 있으신데요. 저희 집을 배려하는 척 하면서 완전 깔보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셨죠. 예물이니 예단이니 이런 것들 아무래도 막내 며느리 집에서 우리 수준에 맞추기는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까 생략하도록 하자꾸나. 결혼 반지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그 정도까지만 해. 아니에요, 언니. 저희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너희 같은 집에서 생각하는 그 정도가 어느 선인지 모르겠지만 괜한 비웃음 사지 말고 넣어두렴. 그리고 하객들도 급 차이가 너무 나니까 그냥 조촐하게 가족들만 모이는 것으로 하자. 배가 나와서 웨딩드레스 입기는 민망하잖니? 우리도 사회적 체면이 있어서 배불러 결혼시킨다는 소리 듣고 싶지도 않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너희 쪽 하객들이랑 우리 쪽 하객들이 한 자리에 있긴 너무 민망하잖아? 안 그러니? 전 시어머니 말씀에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사실 틀린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했죠. 의사 집안이다 보니까 하객들이 다들 그쪽 계열의 사람들로 모이겠죠. 저희는 아니고요. 하지만 전 그런 상황이 부끄럽거나 민망하다는 생각이 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선 제가 그런 감정을 느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더군요. 저희는 그런 생각 전혀 안 하고 있는데요, 어머님. 초기에 조심해야 하기 때문에 신혼여행은 따로 가지 않기로 했지만
결혼식은 평범하게 성당에서 진행하자고 약속했고 이미 장소도 확보했어요. 제가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하객들이 많이 오시지는 못하겠지만 그렇다고 그날 오실 분들이 부끄럽진 않아요. 제 말에 시어머니께선 한동안 말씀이 없으셨어요. 전 최대한 아무렇지 않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고요. 시어머니께선 피식하고 웃으시며 저한테도 자존심은 있다는 거냐고 하시더니 마음대로 하라고 하셨죠. 그마저도 너무 기분이 나빴는데 시어머니께서 그 뒤로는 아예 저를 보려고 하지도 않으셔서 뭐라고 말도 못했어요. 그 상태로 결혼을 하고 다시 마주했을 때 전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시댁에 갔어요. 남편은 아직은 좀 더 안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며 자기 혼자 가겠다고 했지만 전 괜한 트집을 잡히고 싶지 않아서 함께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요. 저는 곧 그런 저의 결정을 후회했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시작해서 시어머니의 잔소리 폭격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인사를 드리고 나서 시아버지께선 몸 컨디션은 어떤지 병원은 다니고 있는지 물어보셨어요. 원래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남편이 자기네 병원으로 옮기는 것이 어떻겠냐고 했고 저도 꼭 지금의 병원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죠. 전 병원에서 들었던 얘기를 그대로 전했고 시아버지께선 무리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영양제를 꼭 챙겨 먹으라고 해주셨고요. 처음엔 한숨까지 내쉬면서 걱정했는데 우려했던 것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전혀 달랐어요. 인사가 끝나자마자 절 주방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뭐라도 할 줄 아는 것이 있니? 막내 얼굴이 반쪽이 되었던데 병원에 큰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살이 빠질 정도면 도대체 얼마나 네가 들들 볶았는지 알겠구나. 넌 아주 뒤룩뒤룩 살이 찌는데 말이지. 그이가 최근에 5kg이나 살이 쪄서 다이어트 한다고 운동을 시작했거든요. 효과가 나나 보네요. 지금 말대꾸하니? 어른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고 입 다물고 고개나 끄덕일 것이지. 하긴 그런 것을 가르쳐줄 어른이 없었으니 뭘 배울 수가 있었겠어? 어머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랫사람으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에요. 그게 어머님 기분 상하게 만들었다면 죄송합니다. 전 시어머니께서 던지시는 막말에 조금도 지고 싶지가 않았어요. 뭐 이기고 지는 문제가 아니긴 하지만 그냥 순순히 알겠습니다 하고 죽은 듯이 지내는 성격이 못 돼서 말이죠. 시어머니께서는 어처구니 없다고 하시면서 말을 돌리셨죠. 속으로 이겼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것이 잔소리의 시작일 줄이야. 분명 남편에게 주방 일을 도와주시는 이모님이 계시단 말을 들었는데 그날은 시어머니 혼자서 저녁 준비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음식 재료 다듬는 것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다 시키시면서 본인은 입으로 요리를 하셨어요. 안 그래도 입덧으로 고생하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중간에 몇 번씩이나 화장실로 달려가야 했죠. 너는 가족들 먹을 음식 준비하면서 어디서 못 배워 먹은 짓이야? 역겹니? 그래? 제가 입덧을 시작해서요, 어머님. 냄새가 참기 힘드네요. 누구는 그런 것도 없이 애를 낳은 줄 알아? 고작 입덧이 뭐가 어떻다고. 참어. 가족들 생각해서 참아야지. 어디서 힘든 척이야. 너 설마 집에서도 그렇게 행동하니? 왜? 우리 막내가 너 그렇게 하면 어쩔 줄 몰라 하니까 그게 보기 좋디? 어머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입덧 해보셨다면서요. 얼마나 힘든지 아시면서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아주 점점 기어오르는구나. 할 줄 아는 것 하나 없이 맨몸으로 시집왔으면서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아니지. 맨몸은 아니지. 정말 속은 속대로 불편했지만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얘긴 몸이 힘든 절 더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참지 못한 전 시어머니께 뭐가 그렇게 불만이시라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시는 것이냐고 물었어요. 시어머니께선 그런 것도 눈치를 못 챘냐고 하시더라고요. 솔직히 당장이라도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큰형님과 작은 형님께서 주방으로 들어오셨죠. 가족들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저희 부부를 환영해 주셨던 분들이셨답니다.
어머님 저희 왔어요. 어머, 막내 동서. 세상 입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왜 여기 들어와 있어? 괜찮아? 닥터 신한테 들었는데, 아직 조심해야 된다고 하던데, 이렇게 무리해도 되는 거야? 언제부터 와 있었던 거야? 두 분은 주방에 오시자마자 이모님은 어디 가고 저와 시어머니만 있냐고 물어보셨죠. 시어머니께선 이모님 댁에 큰일이 있어서 오늘은 집으로 보냈다고 말씀하시면서 피곤할 텐데 주방은 왜 들어오냐고 하셨답니다. 저한텐 말하던 목소리와 180도 다른 아주 친절하고 우아한 말투로 말이죠. 헛웃음이 나더라고요. 방금까지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될 말들을 쏟아내던 사람은 어디 갔나 싶었어요. 형님들은 입덧으로 고생이 많은 제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편하게 앉아있을 수 있겠냐고 하시면서 저더러 좀 앉아보라고 했죠. 시어머니께선 못마땅한 얼굴로 저를 노려보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모르는 척하면서 둘째 형님이 이끄는 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님도 들어가세요. 저희가 왔으니까 알아서 할게요. 오늘 수술도 있다고 들었는데 됐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야말로 들어가서 쉬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께서 주방에 계시는데 어떻게 들어가요? 큰형님께서 극구 사양하신 시어머니를 주방 밖으로 모시고 나가셨어요. 잠깐 주방이 고요해졌죠. 작은 형님께서는 물을 한 컵 가득 담아서 제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손길로 제 등을 쓸어 내리셨죠. 그 따뜻한 손길에 울컥 눈물이 올라왔지만 전 꾹 눌러 참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어머니 상대하기가 쉽지 않지? 우리한텐 사람 좋은 것처럼 웃고 계시지만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하는지 잘 알고 있거든. 의사 가문이다 하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시는 분이라 막내 동서가 이해해. 의사 가문은 무슨, 우리가 언제부터 의사 가문이었다고. 아버님이 자수성가하셨을 뿐이잖아. 다들 시어머니 등살을 못 이겨서 의료계통 일을 하고 있을 뿐이지. 정말 이제 어머님도 정도껏 하셔야 할 텐데. 아휴. 형님들은 저를 격려해 주시면서 자신들이 마무리할 테니 그냥 앉아만 있으라고 하셨어요. 혹시 속이 불편하더라도 밖에 나가서 시어머니를 마주하는 것보단 이곳이 편하지 않겠냐고 하면서 어디서 가져오셨는지 임산부에게 좋다는 차까지 우려서 주시더라고요. 형님들의 말씀에 오히려 뭐라도 돕고 싶어서 움직이려고 했지만 형님들은 엄한 목소리로 얌전히 있으라고 하시더군요. 끝까지 제가 뭐라도 하려고 하니까 형님들이 음식을 놓을 그릇이나 좀 닦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방금까지 시어머니 때문에 상했던 마음이 다 치유되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식사 시간이 돼 가족들이 다 둘러앉아 있었어요. 저희가 막내라 맨 끝자리였죠.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못 보던 반찬을 제 앞에 쓱 내려놓으시더니 입덧하는 제가 걱정이 돼서 준비했으니까 먹어보라고 하셨죠. 방금까지 그렇게 저를 못 잡아먹어 안달이 났던 시어머니께서 가족들 보는 앞에서 목소리까지 상냥하게 말씀하시는데 수상쩍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머릿속에 경보가 울린다고 할까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웃는 얼굴로 자꾸만 권하시는데 싫다는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떨리는 마음으로 반찬을 조금 들었는데 괴상한 냄새가 확 올라왔습니다. 전 참지 못하고 화장실로 뛰어갔죠.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괜찮냐고 하며 저를 따라 나왔고요. 다시 식탁으로 돌아오자 분위기는 소위 개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시며 앉아 계셨고 저를 보는 시아주버님의 시선이 심상치 않았어요. 시아버지께선 괜찮느냐고 하셨지만 썩 편한 목소리는 아니셨고요. 좀 챙겨주려고 했더니만 저렇게 싫어할 줄은 몰랐네요. 친정어머니도 없이 몸보신나 못할까 싶어서 준비했던 건데. 그러니까요. 막내 재수씨, 아무리 입덧으로 고생을 한다고 하셔도 시어머니가 준비하신 건데 그렇게 나오시는 건 좀 아니지 않아요? 좀 참아도 될 걸 그렇게 입덧한다고 표시내고 싶으셨어요? 참나. 식탁엔 냉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거든요. 이미 식탁엔 제가 먹어야 했던 반찬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를 구해준 건 시누이였어요. 시누이인 해외 연수로 자리에 없었지만 막내 시누이인 계셨거든요.
언제 주방으로 들어가셨는지 신우이가 방금 제가 먹으려고 했던 음식을 숟가락에 담아 나오시더니 이게 뭐냐고 큰 소리를 지르셨죠. 이게 뭐야? 아니, 이게 맛이 갔는데? 이거 육회 아니야? 엄마, 이거 육회 맞죠? 임산부한테 육회 주는 사람이 어딨어요? 거기다 완전 상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오늘 가져왔는데. 그리고 그 정도는 오히려 산모한테 좋다고 해서. 막내 신우는 누가 그런 말을 하느냐고 하더니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한 음식을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짜증을 냈습니다. 그러고는 냉장고에 보니 남은 육회도 없던데 그럼 어디다 두셨냐고 묻기까지 했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은 삽시간에 붉어지더니 자기가 고의로 그런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실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전 알 수 있었습니다. 급상냥해진 말투나 과한 웃음을 봐선 분명 시어머니는 알고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정말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지만 아무런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말을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형님들은 눈치를 채신 것 같았어요. 잔뜩 얼굴을 굳히셨거든요. 시댁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전 남편에게 사실대로 얘기를 했지만 남편은 그럴 리가 없다고 펄쩍 뛰더라고요. 저도 오해하고 싶지는 않지만 솔직히 음식이 상했다는 걸 시어머니께서 정말 모르셨다는 것이 말이 되냐는 소리냐고 했고요. 남편은 끝까지 시어머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오해하지 말고 화를 풀라고만 했고요. 답답하더라고요. 이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짜 제가 오해한 것일까요? 아니면 시어머니께서 계획을 갖고 준비하신 걸까요? 그 일이 있고 나니 시댁에 가는 게 좀 무서워졌어요.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건 어느 것 하나 먹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행인 건 형님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다는 것이었어요. 형님들께선 시댁에 가기 전엔 꼭 자기들 중 한 사람과 가도록 하거나 몸이 불편하다고 얘기를 하고는 오지 말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께서 음식으로 그렇게까지 나오실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다고 말이죠. 그래서 전 형님들이 시키는 대로 남편이 가자고 해도 핑계대며 피했습니다. 배가 점점 불러오면서 전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고 집에서 쉬기로 했어요. 제가 몸이 약하다고 생각했던 적이 없었는데 쉽게 지치는 것은 물론이고 다리도 잘 붓더라고요. 남편은 저더러 아무것도 하지 말고 집에만 있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일인지 시댁 갈 필요도 없다고 하고요. 그런데 제가 안 갔더니 시어머니께서 오시더라고요. 진짜 환장할 일이었죠. 벨소리에 화면을 확인하고 얼마나 놀라는지 그 어떤 표현으로도 제 마음을 나타낼 수 없을 겁니다. 진짜 귀신을 만나도 그렇게 놀라진 않을 것 같아요. 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다가 문을 열 타이밍을 놓칠 정도로 놀랐답니다. 한 번 더 벨이 울리고서야 전 부랴부랴 문을 열었죠. 시어머니께서 문이 열리자마자 뭐하고 이제 문을 열었느냐며 화를 내셨습니다. 어디 어른을 밖에 세워둘 생각을 하느냐고 말이죠. 성큼성큼 집으로 들어서시는 시어머니를 따라 들어오며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SOS를 쳐야 되나 고민이 됐지만 시어머니께선 정신없이 몰아붙이셨어요. 집 꼬락서니를 좀 봐라. 도대체 뭐하고 있니? 집에서 쉬고 있었다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거리기만 하는 거야? 넌 우리 아들 피 빨아먹으려고 결혼했니? 적어도 남편이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살림은 제대로 해야 될 것 아니야? 저희가 이것저것 많이 사서 쌓아두지 말자고 약속을 했다 보니까 집이 좀 썰렁해 보이죠. 그래도 애기 물건은 하나씩 잘 준비하고 있어요, 엄님. 이 먼지는 뭐니? 청소 안 하니? 먼지요? 어머님 먼지가 어딨어요? 오전에 큰형님께서 사람 보내주셔서 청소했거든요.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큰형님 얘기를 꺼내자 금방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뭐라도 하나 걸고 넘어지려고 아주 눈에 쌍심지를 켜고 둘러보시더라고요. 하지만 딱히 잡을 것이 없다고 생각이 들었는지 인상을 쓰고는 자리에 앉으셨죠. 전 잔뜩 부른 배로 시어머니께 차와 과일을 대접했습니다. 시어머니께선 차 맛이 이상하다고 다시 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전 별 말 없이 다시 준비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시어머니께서 맛이 엉망이라고 하시면서 다시 하라고 하셨어요.
전 무거운 몸으로 몇 번이나 움직이면서 치밀어 오르는 화를 꾹꾹 참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차 맛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셨을 땐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네 번째로 차를 다시 내오면서 이번엔 처음부터 아무 말 못하게 못을 박았죠. 저희 신혼 때 어머님께서 주셨던 거예요. 알려주신 대로 우렸는데 어떠실지 모르겠네요. 내가 준 게 언젠데 아직 다 안 마시고 남았단 말이야? 넌 내가 챙겨 먹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내 말이 우습니? 설마요. 저희 언니가 입덧이 심할 때 입에 잘 맞는 음료를 권해줬는데 그게 너무 잘 맞아서 다른 걸 마실 생각을 못했어요. 오늘 어머님 오셔서 내왔는데 드셔보세요, 어머님. 됐다. 생각 없다. 시어머니께선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시면서 첫 잔을 앞으로 밀어내셨죠. 저는 순간 이 차가 무엇이 됐든 안 마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중에 어떤 차인지 따로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시어머니께선 별 말씀 없이 앉아 계시더니 갑자기 예정일이 언제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때가 35주라 얼마 남지 않았단 말과 함께 아직은 딱히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죠. 조리원이나 이런 것들 병원에서 다 알아서 준비했을 테고 아이 태어나면 키워주실 유모를 따로 알아봤으니까 넌 신경 쓰지 말고 그분한테 맡겨. 유모요? 맡기라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아이는 제가 키워야죠. 모유도 챙겨줘야 되고요. 모유야 따로 보관하면 되는 거니까 알아서 받아두고 귀한 우리 집안 자손인데 아무 손이나 타게 둘 수는 없지 않니? 유명하신 분 겨우 초빙했으니까 넌 그냥 애만 낳아. 정말 기가 막히는 소리였죠. 아니 친엄마가 멀쩡히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었습니다. 전 당연히 제가 키울 것이고 유모는 필요 없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어요. 시어머니께선 자기가 다 준비를 했는데 무슨 헛소리냐고 하시면서 괜한 일에 힘을 빼지 말라고도 하셨고요. 정말 이제 억장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전 당연히 절대 안 된다고 하면서 시어머니께서 뭘 준비하셨든 필요 없다고 했어요. 아니 너 같은 애 유전자를 받아 태어나는 것 자체가 이미 출발점에서 뒤처졌다는 말이나 다름없는데 어릴 때부터 제대로 우리 집 사람으로 키워야 될 것 아니니? 남자 하나 잘 만나서 팔자 고쳐보려고 남자 앞에서 엎어진 네가 뭘 가르칠 수가 있어서. 어머니, 진짜 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저희가 결혼 전에 애를 가진 건 맞는데요. 제가 무슨 팔자를 고쳐요? 의사 집안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는데요? 어머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의사 집안, 저한텐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뭐 어째?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걸 받아줬더니만 넙죽 엎드려서 기어다녀도 모자랄 판에. 뭐라고? 시어머니께선 버럭하시면서 주제도 모른다고 소리를 지르셨어요. 순간 아랫배가 당기는 기분이 들었죠. 저도 모르게 배를 움켜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시어머니께서도 순간 놀란 모양이신지 배가 아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못하고 신음소리를 내며 핸드폰을 찾자 시어머니께선 묻는데 왜 대답을 안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말이죠. 징글징글했습니다. 제가 더듬거리며 폰을 찾아 남편에게 전화를 걸자 시어머니께선 일하는 사람한테 왜 전화를 거냐면서 폰을 빼앗더라고요. 전 아파 죽을 것 같은 몸으로 뭐 하시는 것이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선 아프면 119나 부르라고 하셨죠. 그리고는 119를 눌러서 폰을 돌려주시고는 그냥 가버리셨습니다.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어떤 정신으로 통화를 했는진 모르지만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더라고요. 남편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왜 자신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느냐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아이에게 문제가 생긴 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하루 이틀은 병원에서 입원해서 보자고 하셨죠. 퇴원하고 집에 들어왔을 때까지도 전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일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믿겠어요. 시어머니란 사람이 와서 폭언을 퍼붓는 것은 물론이고 아파서 뒹굴고 있는 며느리를 그냥 두고 갔다는 사실은 말이에요. 그냥 두고 가신 건 아니죠. 아주 친절하게 119는 눌러주고 가셨죠. 정말이지 제가 겪고도 믿기 힘든 상황인데 제 말을 과연 남편이 믿어줄까 싶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저만 알고 있는 것으로 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몇 번이나 제게 물었지만 전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나중에 문제의 사건이 터지면서 전 차라리 얘기를 할 걸 그랬다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 사건은 아주 단순한 것으로 시작됐습니다. 입덧이 7개월까지 이어진 전 배만 나오고 팔다리는 말라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법처럼 딱 7개월이 지나면서 그 뒤론 먹덧이 생긴 건지 먹고 싶은 것들이 먹어도 배가 고프더라고요. 세상에 맛있는 것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를 정도였죠. 그래도 너무 먹으면 혹시 탈이 날까 싶어서 나름 조심했답니다. 그날은 한우가 너무 먹고 싶은 날이었어요. 주방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어디선가 자꾸 소불고기 냄새가 나는 것 같았죠. 그래서 남편에게 저녁에 소불고기를 먹지 않겠느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자신도 좋아한다고 하면서 흔쾌히 오케이를 하더라고요. 밖에 나가서 먹자고 했더니 괜히 피곤한데 나가지 말고 집에서 기다리라고 해서 알겠다고 했죠. 좀 시간이 지났나 남편이 다시 전화가 왔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나가서 먹을래? 어머니도 소불고기 엄청 좋아하시거든. 이왕이면 같이 먹자. 정말이지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죠. 그 사건 이후로 시어머니를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전 그날의 기억이 떠오르면서 손발이 덜덜 떨리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전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다고 하면서 소불고기는 다음에 먹자고 했어요. 남편은 의아한 목소리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지만 전 점심이 소화가 되지 않는다는 핑계를 대며 다음에 가자고 했고요. 남편은 시댁에 벌써 얘기를 했는데 아쉽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 두근거리는 심장을 진정시키면서 떨리는 손을 부여잡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었어요. 저녁에 들어온 남편의 손엔 소불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맛집에 가서 포장을 해왔다고 하면서 조금이라도 먹어보라고 하더라고요. 시댁엔 제 컨디션이 별로라서 다음에 모시고 가겠다고 말했다면서 웃는데 전 그 모습에도 웃음이 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저 생각했다고 하는 남편을 보면서 고맙다는 말을 겨우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전 또다시 집에 찾아온 시어머니를 혼자서 만나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선 아침부터 씩씩거리면서 문이 부서져라 발로 차며 당장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멀쩡한 배를 두고 말이죠. 문을 열자 시어머니께선 문이 채 닫히기도 전에 다짜고짜 제 뺨을 때리셨습니다. 별이 번쩍하고 보였죠. 넌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었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지. 몸 팔아서 얻은 자리 들어왔으면 넙죽 엎드려서 살라고. 뭐? 한우가 먹고 싶어? 네 입에 한우가 가당키나 하니? 어머니, 지금 겨우 그 문제로 아침부터 이렇게 오셔서 행패해요? 행패? 지금 내가 행패 부리는 걸로 보여? 주제도 모르는 며느리 가르치고 있잖아. 전 헛소리를 하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몸도 무거운데 서서 시어머니를 상대할 기운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선 당연히 어른 앞에 두고 뭐 하는 짓이냐고 뒤따라 들어오셔선 다짜고짜 머리채를 잡으셨습니다. 전 아무리 그래도 만삭의 며느리에게 그런 행동을 하실 것이라곤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미처 대처도 못하고 그대로 잡혔어요. 이년아, 네 주둥이에 들어가는 건 돼지도 아까워. 그런데 한우? 네가 이러니까 팔자 고치려고 우리 귀한 애들 깨어냈다고 하는 거야.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말아먹은 것도 화가 나는데 뭐? 어머니, 이거 놓으세요. 아파요. 애만 아니었으면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한 발이라도 들일 수 있었을 것 같아. 주제를 알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주 태바라지게 말대꾸 꼬박꼬박 하더니만 내가 오늘 네 버릇 단단히 고쳐놔야지. 이러다가는 내 아들 앞길 말아먹다 못해 똥 되겠어 아주. 아픔에 소리를 지르는데도 시어머니께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더 강한 힘으로 저를 당기셨습니다. 머리가 당장이라도 뽑힐 것 같은 고통도 문제였지만 전 혹시나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싶어 한 손으로 배를 감싸쥐곤 다른 손으로는 시어머니의 손을 떼기 위해 안간힘을 짜냈죠. 네 년이 화근이야. 너 같은 년이 우리 집에 들어온 것 자체가 문제라고.
빨리 싹을 잘라내서 우리 아들이 두 발 뻗고 살지. 막말로 뱃속에 그 애가 우리 자손이란 보장이 어딨어? 내가 너 같은 년들 잘 알거든. 엉덩이 가벼운 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갑자기 벼락 같은 큰 소리와 함께 남자의 목소리가 들리며 시어머니의 손목을 강하게 휘어잡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는 아까 제가 시어머니에게 맞았던 소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큰 소리가 울렸죠. 시어머니께서는 아픔 때문인지 아니면 갑자기 나타난 사람 때문인지 당황하며 바닥에 주저앉으셨고요. 안 보여? 이제 만삭인데 제정신이야?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 노망난 것도 아닌데 임산부를 상대로 뭐 하는 짓이야? 오라, 내가 그럴 줄 알았지. 네 놈이지, 애 아빠. 너 다른 애 자식 뱃속에 넣고 와서는. 시어머니께선 제 불륜의 순간을 잡았다며 벌겋게 부어오르는 뺨을 손으로 감싸주곤 신이 나서 떠들어대셨어요. 오빠는 무슨 미친 소리라고 하며 여동생을 보러 왔는데 당신은 누구냐고 소리를 질렀죠. 그 소리에 시어머니의 표정은 삽시간에 굳어져 버렸습니다. 이제 곧 출산한다고 해서 와봤는데 설마 시어머니는 아니지? 어떻게 시어머니란 사람이 만삭의 며느리 머리채를 잡아? 전 제 앞에 막아서는 오빠의 팔을 붙들고는 대성통곡을 하고 말았죠. 오빠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모습을 보여준 것 같아 부끄럽기도 하고 안심도 됐거든요. 공포의 순간이 끝난 것 때문인지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주저앉을 뻔도 했지만 당황한 오빠가 저를 안아들면서 그것만큼은 피할 수가 있었네요. 오빤 절 붙들면서도 시선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께선 허둥거리던 것도 잠시 오히려 큰 소리를 지르면서 말씀하셨죠. 오빠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한마디 하지요. 아니 동생 교육을 어떻게 시켰기에 결혼 전에 덜컥 임신부터 하지를 않나. 그렇게 집안에 똥칠을 하면서 들어왔으면 죽은 듯이 지내기는커녕 집안을 휘젓기만 하고 진짜 내가 막내 며느리 잘못 들인 죄로 어디 얼굴 들고 다니지를 못해요. 알아요? 임신을 혼자 합니까? 누구한테 탓을 돌려? 그리고 집안? 뭐 얼마나 대단한 의사 가문이라고 그렇게 목에 힘을 주고 있어? 가짜나서 말도 안 나오네. 몇 대 내려온 것도 아닌데 뭐가 그리 유서 깊은 가문인 것처럼 웃기는군. 뭐? 지금 뭐라고 했어? 감히 우리 집안이 어떤 곳인 줄 알고?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는 막내 아드님 하는 일이 뭔데? 병원 실장이라며. 시어머니께선 무슨 발작 버튼이라도 눌린 사람처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쫓겨나고 싶은 것이냐며 당장이라도 이혼시키겠다고 말했죠. 겁을 줄 생각으로 말하고 있었지만 오빠는 오히려 바라는 바라고 하면서 서류 준비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이어진 전개에 전 혼이 나갈 것 같았지만 오빠를 말리고 싶진 않았어요. 시어머니는 이대로 이혼하면 누구 손에 일지 알고나 있는지 물었지만 오빠는 단호했습니다. 누가 후회할진 두고 보자고요. 내 동생한테 이렇게 막대한 것 피눈물 흘리게 해줄 테니까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나 있어. 내가 어디까지 가는지. 오빤 비장미까지 느껴지는 말투로 시어머니에게 말했고 시어머니는 흠칫 놀라시더니 허겁지겁 집을 나갔죠.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빤 숨을 몰아쉬고는 가만히 절 강하게 안아줬어요. 아무 말이 오가지 않았지만 오빤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제 어깨를 부드럽게 토닥이며 앞으로는 자기가 왔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전 그 와중에도 고개를 끄덕이며 저를 안아주는 오빠를 강하게 마주 안았죠. 그때였죠. 아랫배가 살살 아파오는 것이 저번과는 전혀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 오빠에게 사실대로 말했고 오빠는 망설임 없이 어디론가 전화를 했어요. 곧 시꺼먼 사람들이 우르르 들어와서는 준비가 끝났다고 말을 했습니다. 오빠는 조심스럽게 절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죠.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엔 이미 모든 것이 끝난 후였어요. 병원에 들어가는 것까진 기억했지만 금방 기절해버렸거든요. 아직 주수가 좀 남았지만 수술을 통해 예쁜 딸아이가 태어났다고 알려주셨죠.
호화스러운 병원에 전 깜짝 놀랐어요. 오빠는 자신이 잘 아는 곳으로 옮겼으며 그동안 다녔던 병원으로부터 충분히 자료를 받았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전 어안이 벙벙했지만 고개만 끄덕였죠. 곧 문이 열리고 언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병원으로 직행한 것 같았어요. 언닌 제가 몸 상한 곳이 없는지 확인을 하더니 말없이 저를 안아주며 앞으로는 언니가 곁에 있어 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오빠에게 얘기를 다 들었던 것 같더라고요. 전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잠겨서 잘 나오질 않더라고요. 오빠는 몸이 많이 상했다고 하면서 억지로 말하려고 하지 말고 좀 쉬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때였죠. 아니, 아내를 만나러 왔다는데 왜 막아서는 거예요? 이봐요. 내가 아이 아빠라니까요. 내 아내가 있다고요. 저 새끼 내가 분명 오지 말라고 했는데 어디서? 정리 안 했어? 서류 넘기라고 했잖아. 도대체 뭐 한다고 서류 준비를 이렇게 느려? 내가 해? 서류 넘겼어. 이혼 서류 작성하는데 얼마 걸린다고. 전 언니와 오빠의 빠른 행동력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남편을 만나겠다고 말했어요. 오빠는 무슨 미련이 남아 만나려고 하느냐고 했지만 전 확실하게 정리를 하겠다고 하면서 남편을 들여보내달라고 말했고요. 오빠의 손짓에 문이 열리면서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자신을 노려보는 오빠와 언니의 모습에 흠칫 몸을 떨더니 곧장 제게 다가와서 괜찮으냐고 제 손을 잡으려고 했죠. 전 당연히 그런 남편을 밀쳐내며 무슨 일이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병원은 왜 옮긴 거야? 병원 갈 거면 우리 병원으로 오지. 진료도 다 거기에서 했으면서. 우리 앤 봤어? 내가 아무리 아빠라고 해도 못 보여준다고만 하더라고. 할 말이 그것뿐이야? 이혼 서류라고 무슨 종이 받았는데 아니지. 우리 아이도 태어났는데 갑자기 무슨 이혼이야. 안 그래? 남편은 저의 싸늘한 태도에도 아직 눈치를 못 챈 것인지 아니면 눈치를 챘음에도 믿고 싶지 않은 것인지 횡설수설하기만 했죠. 전 드디어 콩깍지가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어리숙한 인간을 뭘 보고 믿고 함께 갈 생각을 했을까 후회가 들었죠. 물론 딸아이를 얻은 건 세상에 없을 축복이지만 말이죠. 전 확실하게 마음을 다잡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난 조금도 당신이랑 못 살겠어. 아니, 당신 가족들만 보면 이젠 신물이 올라와. 끔찍해. 그게 무슨 말이야? 갑자기 이혼이라니. 당신 내가 출산할 때 곁에 없어서 그래? 그건 나도 몰랐어. 여기도 누나가 알려줘서 왔다고. 당신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바꿨는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섭섭해하지 말고. 내가 그걸로 이런다고 생각해? 천만에. 내가 그동안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당했는지 당신 알고 있었잖아. 내가 직접 얘기한 적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당신 뭐라 그랬어? 어머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하면서 내가 오해하는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이젠 나도 못 참아. 여보, 그건 진짜 당신이 오해한 거야. 전 아직도 오해 타령이라 하는 남편을 지켜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둘의 대화를 듣고 있던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 남편에게 하나도 빼놓지 않고 얘기를 했어요. 얘기가 계속될수록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죠. 그 와중에도 남편은 그럴 수 없다고 중얼거리더군요. 남편은 이게 다 진짜냐고 물었고요. 전 담담히 얼마 전 병원으로 실려갔던 날도 얘기를 했습니다. 혼자만 알고 있었던 일이라 언니도 오빠도 충격받은 얼굴로 듣고 있었고요. 제 얘기가 끝나자 남편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는지 바닥에 퍼져 앉아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중얼거렸어요. 아마 이전 같았으면 그런 남편의 모습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했겠지만 이미 전 마음이 돌아섰고 이혼을 결심했기 때문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죠. 오빠는 이혼으로 넘어갈 생각하지 말라는 말과 함께 빨리 서류를 정리해주면 그나마 먹고 살긴 해주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이미 남편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전 오빠에게 무슨 생각이냐고 물었지만 오빠는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그저 몸조리나 하면서 아이의 이름이나 정하라고 하고 나갔습니다.
전 오빠가 하는 일에 관해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했어요. 언니야 국제 변호사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말이죠. 오빠에게 무슨 일을 하느냐고 물어보면 이것저것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다고만 했어요. 오빠가 하는 일에 관해서 전 이번 일을 정리하면서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됐죠. 오빠는 M&A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꾸려나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국내보단 해외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었고요. 최근엔 제약 쪽에 손을 대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오빠는 우선 병원으로 들어가는 제약회사에 납품을 막아섰습니다. 거기다 병원에 있는 환자들 가족에게 더 좋은 병원을 무료로 소개까지 해줬으며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다른 병원을 더 좋은 조건으로 소개시켜 주겠다고 했죠. 정말이지 입이 떡하고 벌어졌습니다. 오빠에게 그런 힘이 있다고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 소식과 함께 얼마 되지 않아 시어머니께서 절 찾아오셔선 저를 보자마자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 2번 다시는 그런 소리 안 할 테니까 병원만 살려줘. 환자들이고 직원들이 다 나갔어. 내가 이렇게 싹싹 빌 테니까. 어머니, 사과가 저한테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됐습니다. 저 같은 인간한테 뭐하러 사과를 하세요? 엄청난 가문이시라면서요. 시어머니께서는 얼굴을 붉히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리고 싶어 하셨지만 그럴수록 전 더 몸서리치기 싫더라고요. 어머니께서는 무조건 저더러 용서하라고 하셨죠. 급기야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우리 딸아이를 들먹거리며 아이 앞날을 위해서라도 마음을 바꾸라고 하는데 정말이지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딸아이가 당신들이랑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내 자식은 당신들이랑 아무 관계 없거든요. 저한테 그러셨잖아요. 진짜 그의 자식이긴 하냐고요. 그 말을 하셨을 때부터 이미 내 아이는 당신들과 상관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도 천륜이 어디 가는 줄 알아? 그러지 말고. 여기 와서 천륜 찾지 말고 병원 가서 짐이라도 싸지 그래요. 들어보니 다른 며느리들도 이혼장 던지고 나갔다던데 정리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어. 갑자기 나타난 오빠의 말에 시어머니는 혼비백산한 표정으로 도망치듯 나가더군요. 전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고요. 그 후로 더 이상 전 시댁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이혼도 양육원 확보도 다 언니가 해결해 줬거든요. 매달 양육비를 받기로 했는데 초반 몇 달만 주더니 그 뒤로는 소식도 없더라고요. 오빤 지구 끝까지라도 따라가서 받아내겠다고 했지만 전 아마도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다 망한 집에서 뭘 할 수 있겠나 싶었죠. 그런데 그렇게 결혼식장에서 만날 줄이야. 참 세상 좁은 것 같아요. 짧은 결혼 생활 이후 전 많은 것을 얻었고 그와 함께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지금 우리 공주님과 행복하게 지낼 생각만으로 제 머릿속이 가득해요. 지금도 그렇지만 전 앞으로도 행복한 꽃길을 걸으려고요. 부디 시어머니는 자기가 한 일을 되새기며 고통 속에서 반성하길 바라지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